안녕하세요. 부큐레이팅 방송 청파동 살롱입니다. 전 지수고요. 저는 오싱입니다. 엄청 오랜만이에요. 네. 엄청 오랜만 아니고 2주만인데 오늘 방송부터 팟빵에서 첫 화로 나가요. 저희 이전 방송은 저희 믹스클라우드와 네이버 블로그 청파동 살롱을 통해서 이제 관심 있으시면 찾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들으시던 분들이 이전 방송이 사라져서 놀라셨을까봐 놀라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제 먼저 공지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에피소드 사실 제목을 못 정했어요. 근데 오징이 저보고 서지학 스캔들로 하라고 서지학 스캔들로 하라고 그래서 서지학은 아니고요. 이 구한말에 우리 좀 들어서 알고 있을 만한 리진, 무희, 그 궁중무의 리진과 그 관련된 인물들, 꼴랭드 블랑시라는 외교관과 그 한국 서재를 쓴 모리스 꾸랑 이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전부터 꼭 하고 싶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저만 할 수 있는 방송? 그건 아니 찾아봤는데 내가 이 리진이나 뭐 서지나 뭐 모리스 꾸랑 이런 거를 다른 사람이 방송에 있나 찾아봤는데 안 했더라고 아무도. 그래서 뭐 할 만한 사람도 없고. 그 KBS 다큐멘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 다큐멘터리 몇 번 나왔는데 팟캐스트에는 없더라고. 아, 그래서 사람들이 대중이 막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는 아니죠. 이거는 근데 제가 이걸 공부했고 이 한국 서지를 개정 번역한 이제 고 이희재 교수님 제가 막내 제자기도 하고요. 작년에 제가 이것과 관련된 용역을 연구를 수행해서 오늘 방송은 뭐 중간중간 참고 문헌이 나오긴 했겠지만 책보다는 제가 했던 연구, 제가 썼던 글을 바탕으로 오늘 방송을 구성했습니다. 리진이랑 리진, 리신 뭐 이렇게 불리는데 리진이라고 일단 부를게요. 그게 국립무용단 신작으로 국립극장에서 이달 말부터 발레 리진이 개막해요. 뭐 예, 어떻게 발레예요? 발레요, 발레. 발레로 뭐 이렇게 스토리를 구성해서 굉장히 그 스토리가 사실 흥미롭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고 아름다운 내용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리진을 어떻게 알고 있나 이제 궁금했어요. 두 소설이 나왔었죠. 김탁환의 파리의 조선궁녀 리심 그리고 신경숙 2007년의 리진 두 권 다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위키백과를 뭐라고 나왔나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 위키백과에서 나온 거 찾아볼게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정도로 알고 있을 것 같아. 리진은 외국 공사들 앞에서 춤을 선보였다가 프랑스 외교관 콜랭드 플랑시가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플랑시가 고종에게 청하여 리진과의 결혼을 약속하고 그녀와 함께 프랑스로 떠난다. 그래서 이제 플랑시를 따라 파리에 가게 된 리진은 조선사에는 접할 수 없었던 서구의 근대 문화와 앞선 지식을 배우게 되고 프랑스어를 배워서 프랑스의 책과 문물을 접하게 되고 자유평등의 가치를 깨닫는다. 그러나 동양인에 대한 편견과 조국에 대한 그리움, 열등감에 시달려서 결국에는 뭐 이제 다시 관기의 신분이 되고 프랑스에서 알게 된 자유평등을 상실하게 돼서 금조각을 삼키고 생을 마감한다. 이건데 이게 이 두 소설의 큰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 리진의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는 책은 그 프랑스 외교관이 쓴 이제 프랑땡의 앵꼬레라고 앵코헤 뭐 이렇게 읽나? 코헤 뭐 한국에서가 전부인데 이 책은 제가 읽어봤는데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리진의 내용이야. 이제 비극적인 조선의 이제 무희, 궁중 무희 이렇게 알고 있고 KBS 한국사라는 다큐멘터리에서 리진이 실존하는 인물이고 증거가 상당한 것처럼 방송이 됐다고 해. 이게 다시 보기가 가능한데 굳이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 이전에도 TV 무슨 역사 재현 방송 있잖아. 그 뭐 있지? 이 뭐 일요일 같은데 하는 그런 방송에서 리진이 몇 번 등장했던 적은 있어요. 너무 특이한 이제 약간 뭔가 신여성 같잖아. 그 옛날에 프랑스 외교관이랑 결혼해서 프랑스에 가고 뭐 이랬다니까. 몇 번 등장해서 이제 실존 인물인 것처럼 이제 기정사실되고 있고 이 소설이 흥행하고 저 다큐멘터리가 주목받으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팔리는 그런 인물이 되었죠.
근데 실존 사신에 대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지. 그래서 주진우 교수라고 상명대 역사 콘텐츠학과 교수님이 쓴 논문인데 이 논문 제목이 파리의 조선 무희 리진의 역사성 부제 오리엔탈리즘과 센세이셔널리즘이 만들어낸 허구. 그래서 2010년 11월에 역사 비평에다 실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그 프랑땡의 한국에서라는 저서에서 리진 얘기가 나왔다는데 거기서 젊은 대리공사가 조선의 궁중무희를 만났다고 나왔는데 그게 플랑시라는 이제 근거가 불충분하고 그 시기가 모순이 생긴다고 이분이 주장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앞에 그 두 소설이 팩션이라고 해서 이제 팩션과 픽션을 합친 사극 그런 역사 영화 뭐 컨텐츠를 통해서 역사를 소비하는 경향이 있죠. 이제 대중이 역사를 소비하는 패턴이 뭐 책이나 어떤 뭐 논문이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사극 드라마로 역사적 인물이 친숙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특히 뭐 어린 친구들, 학생들도 그렇고. 근데 드라마인 것을 처음부터 강조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마치 되게 대단하게 고증을 하거나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이게 장치를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주진우 이제 교수가 리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찾아보면 정말 그럴까? 그래서 리진이 언급되는 책은 딱 한 권인데 저도 읽어봤어요. 한국에서라는 그 앵꼬레라는 책인데 이제 이플리트 프랑땡이라고 두 번째 주한 2대 주한 프랑스 공사예요. 그러니까 1대는 꼴랑 드 블랑시였던 거야. 초대. 3대도 이게 폴란드 블랑시죠. 네,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초대 프랑스 공사인 거예요. 근데 책이 좀 읽어보면 좀 이상한 구석이 있어. 저도 이거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그 역사적으로 다른 다큐에서는 그 리진이 1년 8개월 동안만 프랑스에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여기서는 4년이라고 하고 약간 그게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는 뭘 봤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근데 이 앵콜의 이 책이 도서관 보존소 같은 데 가면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뭐 굳이 읽을 만한 책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짧게 뭐 대신 읽어드리는데 그래서 사실 플랑시랑 함께 일했던 모리스 꾸랑의 한국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고 그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에 비해서는 이제 프랑땡의 책을 읽어보면 한국 외교관이라고 해서 한국을 제대로 이해 못한 부분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뭐 한국인을 묘사한 게 미개하고 수동적이고 게으르다, 야만적이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썼고 근현대사 이 사람이 있던 시기에 근현대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들도 시기가 안 맞거나 앞뒤가 안 맞거나 그 정치적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하는 경우가 이제 좀 그 책을 읽어보면 좀 나오고 책이 학문적인 책이 아니고 약간 수필같이 가볍게 쓴 책이에요, 사실은. 리진에 관해서는 이제 궁중의 기생들과 한 한국 여인의 비극이라는 챕터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짧은 부분인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소설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큰 내용 같아요. 무희를 만나고 왕에게 달라해서 프랑스에 데려가고 프랑스에서 향수병으로 금조각으로 자살. 그리고 그 외교관은 비겁하게 포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돼 있어요. 사람들이 프랑땡이 두 번째 공사니까 앞에 외교관은 한 명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콜랭 드 플랑시로 단정을 한 거죠. 근데 일단 보면은 이제 여권이나 출입국 기록에 리진이 남아있지가 않고 플랑시가 결혼을 하지 않았고 딱히 프랑스 내에서 리진의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KBS 한국사 PD도 공식 기록은 단 한 줄도 발견 못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만약 조선 여인이 그 시대에 프랑스에 갔으면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될 만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다른 대리공사의 가능성도 이 주진호 교수가 생각해봤는데 다 기혼자고 가족이 있는 경우였대요. 근데 이때 기록들이 오래돼서 사라졌을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 근데 프랑스는 저희랑 달라요. 우리랑 다른데 이제 국가기록물 관리, 그러니까 국가 아카이브가 공화정이 등장하면서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공화정이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로 모든 기록물이 거의 다 보존돼 있다고 보면 돼요.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리되고 보존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은 짧은 기록 관리 역사가 아니거든요. 18세기 말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기록이 국가 운영 행정의 증거이자 자산으로 생각해 온 거예요. 이거는 최근 들어서 우리들이 많이 생각하고 논란이 되죠. 예를 들어 대통령 기록물이나 뭐 그런 것처럼. 근데 프랑스는 이미 이게 혁명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기록은 다 있어요. 이제 당시 콜랑 드 플랑시가 뭐 써놨던 외교 문서들이 그대로 다 있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대통령이 있었던 거잖아. 뭐
그래서 리진의 출입국 기록이나 뭐 그런 기록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꼴랭드 블랑시가 아마 개인 소장품에 있지 않을까, 뭐 사진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꼴랭드 블랑시 개인 소장품이, 꼴랭드 블랑시가 한국에서 물건을 많이 가져갔는데 그거를 이제 프랑스에 있는 여러 대학 도서관과 박물관 등등에 기증했고, 마지막 개인 소장품은, 자기 유품은 이 꼴랭드 블랑시가 뚜루아 출신인데 이제 뚜루아 시립 미디어테크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자기 마지막 유품들은. 거기에 사진이나 엽서나 뭐 그런 게 이렇게 주가 돼서 많았는데 그걸 작년에 기초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같이 했거든요. 무슨 사진이 있나 무슨 엽서가 있나 봤어요. 그때 그 데이터베이스 만드신 네. 그거를 봤는데 뭐 사진들이 여러 장 나왔어요. 본인 사진도 나왔고 친구들 사진으로 추측된 것도 많이 나왔고, 보면은 그 당시 외교관들이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옷을 입고 사진을 찍더라고. 일본 가면 기모노 입고 찍고, 약간 기념처럼. 한국 오면은 이제 그 가 쓰고 이렇게 한복 입고 사진 찍고 이랬더라고. 이제 유명한 왕실 사진관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사진을 찍고 이랬더라고. 아니 그래서 리진 사진을 못 찾았어. 물론 그 연구가 리진을 찾으려고 한 연구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문화재가 뭐가 있냐, 그리고 프랑스 애들도 일본 고서, 중국 고서, 한국 고서를 구분을 못 하거든요. 물론 한국인 사서가 있는 경우엔 그렇지만 그 한자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도 자기네가 무슨 책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었고, 그래서 그거를 하는 기초 조사를 해봤는데 뭐 리진을 못 찾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꼴랭드 블랑시에 대해서 좀 정말 자세하게 가볼까? 그 두 개의 소설 리진 리심에서 약간 캐릭터 큰 내용 같은 약간 캐릭터가 달라. 하나는 약간 비정하고 비겁하게도 그려지고 뭐 로맨틱하게도 그려지고, 그리고 그 고종이나 민비도 이제 주변 인물로 나오는데 그 캐릭터도 약간 다른데, 정말 꼴랭드 블랑시가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제가 쓴 글을 가지고 하는데, 이 글을 쓸 때 프랑스 그 뚜루아 시립 미디어테크에서 보내준 그 불어로 된 자료들도 좀 봤어요. 그런데 뭐 거기 큐레이터나 박물관에서 연구하신 분들이 이렇게 보내준 자료인데, 거기서도 뭐 한 줄 정도 꼴랭드 블랑시를 무의와 사랑에 빠져서 뭐 이별했다는 뭐 슬픈 전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카더라 한 걸 한 줄을 보낸 거야. 그래서 내가 더 찾아봤던 거거든. 좀 혼란스러워서. 나도 거의 기정사실로 알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거를 뒷받침해줄 일단 자료가 없다시피 하고, 그나마 써준 책마저도 약간 신빙성이 떨어지는 그 책이라 이거지. 그래서 꼴랭드 블랑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853년 뚜루아에서 태어났어요. 뚜루아는 그 샴페인으로 유명한 지역이죠. 그래서 파리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동양어 학교에서 중국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모리스 꾸랑 함께 일했던 모리스 꾸랑은 꼴랭드 블랑시의 그 밑에 일하는 부하라고 생각해야겠다. 서기관인데 둘 다 동양어 학교 출신인데 이 학교 출신들이 보통 외교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베이징에서 뭐 통역을 하다가, 사실은 꼴랭드 블랑시에 대해서 남겨진 그 주변 사람들 평을 보면 좀 좋게 써줬어. 성품이 좋다고 써줘. 그래요? 근데 아까 말한 프랑땡은 그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랑 그 당시 재불 같이 이제 한국에 있던 프랑스 사람들도 약간 성품을 약간 나쁘게 평하긴 해. 근데 이거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대충 평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왔던 거는 1886년에 그 조불소 통상조약, 이거 국사 시간에 배운 거 생각나요? 네. 이거 비준문서 교환하러 꼴랭드 블랑시가 왔었어요. 근데 오자마자 자기가 이렇게 비준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7년에 주한 프랑스 대리공사로 임명돼서 그때부터 4년 정도 이제 서울에 체류했죠. 근데 이제 프랑스랑 한국이랑 사이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우리가 약소국의 입장이었겠죠. 뭐 그렇기도 한데 플랑시가 받은 그때 뭐 이제 자기 임무를 보면 한국과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프랑스 문화를 우호적으로 알릴 것.
중국과의 관계가 한국보다 우선함. 여긴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었던 거야. 아니야. 그렇게 막 이제 심각한 외교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종교적 자유를 허락하는 법령의 시행을 관찰하고, 그러니까 천주교겠죠. 네.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적극적 개입을 하지 말라는 이제 임무였던 거야. 대신 호의적으로 지내라. 그래서 뭐 플랑시의 이제 주 임무가 그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프랑스 외교관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 어딜 가나 그 나라에 가면 책을 사들이고 그 책을 동양어 학교에 보내줬어요. 뭐 우리 생각에 막 금은 보화를 막 사들일 것 같지만 얘네들은 그러니까 보물 중에 제일 가치가 있는 걸 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우리랑 약간 생각이 다르지. 그래서 플랑시가 사실은 이 아빠도 출판업을 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좀 다른 외교관들보다 더 책을 애서가였고 또 본인이 좋아한 것도 있고 그리고 눈이 높았던 것 같아. 감시관이 있었던 것 같아. 보면 이때 와서 책이랑 이런 문화재를 많이 샀어요. 이게 약탈 문화재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 자기가 샀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사서 책을 많이 사니까 이 책의 목록을 한번 써봐라 해서 이때 서기관이었던 모리스 구랑한테 목록을 만들어봐라 이래요. 그래서 그 목록이 그 유명한 그 한국 서지 비블리오그래피 꾸리엔네 이거의 전신이 되죠. 근데 이 다음에 잠깐 모리스 구랑이 일본에 갔다가 또 모로코에 갔다가 그다음 다시 1906년에 서울에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열심히 또 도서랑 이제 도자기 수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들였나 우리의 생각이 더 궁금하잖아. 그거를 이제 샤를르 바라라는 사람이 이제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네. 서울에서 나의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다. 콜랭 드 플랑시 씨는 어느 불란서 여행자가 매일 아침 공사관에 자리 잡고서 이 나라에 생산된 모든 물건의 견본을 구입한다 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아침 일찍부터 상인들이 때를 지어 오면 조선 민속학적 견지에 따라 물건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내 임무이다. 외국에서 온 상품은 가차없이 제외된다. 콜랭 드 플랑시 씨는 그가 매일 불어를 가르치고 있는 조선인 비서들을 내 밑에 두어 일을 돕게 해주었다. 이들이 나로서는 용도를 알 수 없는 물건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가격 흥정도 맡아 한다. 상인들은 때로는 엄청난 가격을 부르거나 이쪽의 제의를 거절하곤 하지만 흥정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 날이면 다시와 전날 했던 조건을 수락하니까. 오후에 우리는 불어를 하는 비서들과 함께 서울을 누비며 민속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눈에 띄는 대로 사들인다. 작정하고 쇼핑을 했던 것 같아. 그 비서들한테 불어를 가르치고 이제 상인들한테 소문을 내서 이제 물건들을 사들인 거지. 블랑시의 눈이 높아서 뭐 이런 짧은 체류 기간이었는데 굉장히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책을 많이 사갔거든요. 근데 그 책을 사는 내용들은 뭐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나 이런 생활 전반에 대한 얘기. 아니 그거를 우리 생각에 별별 걸 다 써. 뭐 성서, 교리, 뭐 고전 소설, 가사. 그냥 여기 있는 모든 책들을. 그러니까 대중이 그 생각에 왕실 도서관은 뭐 네. 유교나 뭐 이런 내용이잖아. 뭐 유교나 뭐 예절이나 이런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살 수 있으면 샀고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서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뭐 그냥 대중들이 있는 한국어로 써진 소설들이나 뭐 천주교 관련된 한국어로 써진 천주교나 또 그 나도 들은 얘기인데 천문이나 의학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사들였다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동판이나 목판이 있으면은 자기가 종이를 사서 이제 자기가 재인쇄를 해서 가져가기로 하고 그래서 수집품이 아직까지도 정말 퀄리티가 좋아요.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이 플랑시가 보낸 고서들이 동양어 학교의 최초의 한국 장서겠지. 자기가 첫 외교관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난 1,400여 권 소장하고 있는데 이게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한국 고서 보유 기관이기도 해요. 이제 프랑스의 이제 주요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한국 책이 꽤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집된 게 많아요. 사실은 유명한 게 직지죠. 직지 심경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경이 아니야. 직지는 경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원래 이름이 백운 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체 요절 이건데 직지가 사실은 이제
현존하는 최고의 금속 활자본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찍었죠. 금속 활자 찍었고 직지가 처음 알려진 게 언제냐? 이게 콜랑드 블랑시가 샀어요. 이렇게 시장에서 어떻게다가 샀나 봐. 시장에서요? 뭐 이렇게 산 거야. 상인들한테 물어보다가. 그래서 1900년에 파리 만국박람회 한국관에 전시되었고 이게 1900년대 처음 대중에 공개된 게. 그리고 모리스 꾸랑의 한국 서재도 소개됐어요. 그리고 1972년에 뭐 유네스코 그 프랑스 국립도서관 책 전시회에 전시됐죠. 하고 그다음 뭐 유네스코에도 등재됐고 아직까지도 프랑스 국립도서관 필사본실에 도서번호 109번으로 소장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직지를 1896년부터 그 99년 사이에 그 체류 기간에 산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랑시가 자기가 써놨어. 책의 표지와 속지에 자기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쓴 거야. 주조된 글자로 인쇄된 책으로 이게 금속 활자란 말이지. 알려진 것 중 가장 오래된 책 연대 1377년 불교 교리 내용 1377년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 인쇄본. 자기가 썼어. 그리고 갈림덕이라고 꼴랭드인데 자기 한자 이름을 한자 이름 만들어서 중국에서도 이랬잖아. 그러니까 갈림덕이라고 해서 갈자를 엑스리브리스라고 해서 장서표를 붙이거든요. 서양에서는 우리 이제 동양권에서 장서인이라고 해서 도장을 찍죠. 근데 이제 장서표를 뭐 문양이나 아름다운 모양을 하기도 하는데 이 자기 이름을 이제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자기 수집한 도서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아 그래 직지는 이때 발견된 거야. 근데 직지라고 하면 박병선 선생님을 생각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최초 발견자처럼 말들을 하는데 이제 약간 불만인데 최초 발견자는 사실 아니야. 최초 발견자는 그 박병선 선생님이 뭔가 직지가 최고의 금속 활자본인 거를 처음 발견한 사람처럼 말하는데 사실 그건 아닌 거지. 이렇게 플랑시가 자기가 이제 뭐 19세기에 발견해서 설명도 쓰고 그리고 전시도 했잖아. 만국박람회에서 전시도 하고 그리고 거기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물론 국립도서관이니까 보존도 아주 잘 해줬어요. 그럼 중간에 전시도 하고 한국 서재도 나와 있고 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프랑스나 해외 도서관에 한국 고서나 한국 서가 있으면 한국 사서를 뽑아요. 그래서 뭐 듣고 계신 분 중에 그런 진로를 생각하신다면 한자를 공부하는 게 좋을까? 오히려 외국에 가고 싶다면 아시아는 당연히 한국 한자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 약간 그때 언론에서 약간 자극적으로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를 따지고 싶다면은 정말 최초를 따지고 싶다면 모리스 꾸랑이나 콜랑드 블랑시를 좀 조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탈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눈과 감시관과 그 역사적 지식이 있던. 그러니까 그냥 약탈자 이렇게 보긴 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학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 조선이라는 당시엔 조선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한국 문화를 높게 사서 이렇게 세상에 알린 건데 이제 그거를 마치 프랑스가 우리 문화재를 약탈해 가지고 어디 도서관 뭐 지하실 같은 데 처박아 놨는데 뭐 한국인이 발견해내서 뭐 그걸 최초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직지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시기에 14세기만 해도 유럽 생각해 보면 유럽의 그때 도서 문화는 수도원에서 필사를 했단 말이에요. 필사를 해서 책을 하나씩 옮겨 적고 뭐 책을 예쁘게 꾸미고 뭐 이런 도서 문화였는데 이미 우리는 고려 시대 때 금속 활자를 통해서 지식의 대량 유통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구텐베르크보다 앞서고요. 이게 직지의 의의네요. 물론 우리나라 활자의 한계도 있지만 뭐 이게 직지의 의의라서 이제 많이 조명을 받는데 이 당시에 그래서 이게 화제가 되면서 반환을 하자 말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때 반환의 조건이 뭐 신문 기사 찾으면 나올 걸? 우리가 뭐 떼제베 뭐 기차를 쓰면은 아니 근데 어떻게 직지도 책은 책이잖아. 그리고 문화재랑 책이랑 어떻게 열차를 바꾸며 그리고 뭐
얘네가 뭐 뺏어갔나? 자기가 돈 주고 사갖고 자본과 역사를 바꾼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직지를 이제 가져가는 만에 그러니까 거기 꽁세를 받더래. 그러니까 뭐 큐레이터나 아키비스트나 사서나 다 이제 문화재 관리하는 일을 프랑스를 꽁세를 받더라고 하는데 거기서 뭐 거기 사서분이 막 울면서 못 가져간다고 했다고. 맞아요. 근데 여기는 문화재를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약간 달랐지. 70년대, 7, 80년대인가? 아무튼 약간 그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달랐던 것 같아.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근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뭐 계속 가볼까? 뭐 프랑스가 근데 책 말고도 도자기도 수집하고 도자기에 대한 애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한 17세기부터는 중국 도자기를 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차이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청나라. 예. 근데 19세기 후반까지도 한국 도자기에 대한 소개가 없었는데 이제 플랑시가 도자 외교를 해. 뭐 이렇게 도자 선물도 주고받고 뭐 하면서 그중에 세브르 박물관이 한국 도자기를 보고 되게 이쁘다고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그 도자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걸 연구해서 그거를 자기네 스타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유러피안 청자를 만들어. 정말. 한국 도자기의 영향을 받아서 그게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장르가 된 거예요. 이런 식의 문화 교류가 당시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죠. 네. 뭐 외교관 업무도 열심히 했어. 우리 잘 아는 철도 부설권, 경의선 철도 부설권도 땄는데 뭐 일본한테 뺏겼고 우편 업무도 실시해서 우리가 그때부터 근대적인 우편 업무도 했죠. 뭐 이런 거 무장국. 우리가 알만한 근대적인 사건에 다 연계돼 있긴 해요. 그래서 그 만국박람회도 알잖아. 파리 만국박람회. 이때 이제 고종 때인데 이때 조선이 처음 세계에 소개된 때죠. 그때 직지를 전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같이 전시했어. 그래서 이거 고맙다고 고종이 플랑시한테 뭐 이렇게 상도 줘, 태극 휘장도 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여기 와서 듣기 전에는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플랑시란 이름을 딱 듣진 않지. 네. 사실 근데 이 업적이 근현대사에 뭔가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분산된 지식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냥 그냥 사람이 다 개입된. 근데 사람이다. 왜 이유는 있어. 왜냐면 이 이후에 1905년에 을사조약 때문에 조선이 사라져요. 조선이 사라져서 그래서 유야무야된 것도 있어요. 이때 딱 한 번 파리 만국박람회 나갔는데 조선이 사라져 버렸잖아. 그 다음에 이제 긴 일제 강점을 겪었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후에 뭐 물품들은 기증도 하고 저기 뭐 경매도 내놓고 해서 경매 이제 1911년 드로우 경매에서 아마 직지가 이때 팔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플랑시는 이런 사람이었어. 뭐 그냥 열심히 일한 외교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문화재에 대한 이렇게 감시관이 높았던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